한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방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K방산은요 향후 한 수년, 5년 아니 그 이상 1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초호황기를 겪게 될 겁니다.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도록 돼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끔찍할 겁니다. 북한 전역이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산업시설이 초토화가 된 후 전 세계적으로도 K방산이 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열렸던 3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도 관심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K방산이 호황기를 넘어서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업계에서는 뭐 방발대발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뭐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는 태조 이방원, 그래서 태양광 조선업, 2차 전지와 방위산업, 원전.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이 방위산업에 대한 위상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체감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이러한 K방산이 좀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에 따른 전쟁 특수의 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전쟁 특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K방산의 이러한 어떤 성장 배경에는 그 이면에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그로부터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1953년 7월 26일 휴전을 맺게 되는데 휴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해왔고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을 항상 변함없이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일 때, 근데 그 부동산 침체기일 때는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도 안 했고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그 시절에 미친 듯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러한 전 세계 부동산 재벌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바로 이거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하던 시기에 반대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90년 탈냉전 이후에 평화기조 속에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변함없이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방산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2015년 7월입니다. 당시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에 말 그대로 방산 빅딜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테크인으로부터 삼성탈레스 등을 하나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고 계신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었고 잘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삼성과 하나 모두가 이건 윈윈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당시에 그때는 방산 비리의 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비단 방산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 산업 시장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삼성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무기 산업,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 여론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평판도나 기업의 신인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화는 원래 사명이 한국화약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원래부터 방산이 모체예요. 방위산업이 원래 시작이 한국화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그룹은 2030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장차 한국판 락히드 마틴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타임지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유망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요. 근데 당연히 삼성이 이름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방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도 현무 미사일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현무 미사일도 좀 궁금하고 방산 기사를 보다 보면 K9 자주포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K9 자주포랑 이렇게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현무 미사일은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멀리 또 쏘아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수 있다고 해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무 시리즈는
현무 1에서부터 현무 4까지 전력화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현무 5라고 해서 지금 기존 현무 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 뭐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임프로버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곧 현무 5도 개발에 성공해서 아마 전력화 배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예요. 우리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핵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만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무 미사일을 대략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00여 기 정도 내외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무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중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무기를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만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요. 전략핵에 비해서 전술핵은 이제 저강도 핵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은 방금 말씀드린 저강도 핵무기인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을 구분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9 자주포는 1989년에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시제 개발에 성공된 이후로 벌써 만 30년이 넘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로서는 전 세계 명품 자주포 시장에 이미 이름을 올렸고요. 한때는 K9 자주포가 수주 기준으로만 했을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약 70%에 육박하는 수준에, 그래서 단연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넘버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넘버원이죠. 지금은 현재 납품 실적 기준으로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에서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K9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해서 국내 방산업체인 풍산이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55mm의 사거리가 40여 킬로미터 내외였던 것이 이제는 60km 이상까지도 사정거리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km까지 이게 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60km 밖에 있는 정확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뭐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와 같은 무기 체계 플랫폼도 잘 만들지만 탄이나 이런 포탄도 잘 만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 첫 사례는요, 풍산의 5.56mm 소총탄이 처음 필리핀에 수출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사례가 됐죠.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을 감행할 때 한국식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서로 이제 작성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이 한반도 유사시 안전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근본 한미 간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그런 가이던스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러 전쟁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그런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에 대한 가능성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5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하셔서 체결된 한미 간의 정상회담 간의 다양한 의제들 중에 그중에 한 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보장에 대한 또는 핵 우산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그런 것들을 지침화해서 우리 정부에게 제시를 해준 거죠. 북한이 얼마 전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호기까지 이제 발사를 했는데, 한반도 안보에서 군사 정찰 위성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께서는 군 위성이라고 하면 이게 통신 위성인지 정찰 위성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통신 위성도 보유하지 못하다가 통신위성을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군 통신위성을 임차해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군 통신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지난해에 우리가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고, 올 초에도 2호기를 또 쏘아 올렸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군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발사 준비 단계로부터 발사 직후, 그리고 발사 이후에 그런 궤적을 추적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까지 이걸 다 추적하려면 우리는 군 정찰 위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군 정찰 위성이 한 기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SI라고 하는 군사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은
군 정찰 위성을 8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전범 국가로서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못한, 그래서 군대도 아니에요. 뭐 이른바 자위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은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군 정찰 위성을 8기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년 365일 24시간 한반도 주변을 감시를 하려면 정찰 위성이 최소 4기에서 6기 정도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기의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마저도 좀 더딘감 있고 늦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2가지입니다.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그런 정찰 감시자와 자산에 대한 그런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주 무기 중에 이른바 신의 지팡이라고 해서 텅스텐과 합금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1m에서 1.5m짜리 금속 봉이 있어요. 이거를 대기권 바깥에서 우리 지표면, 지구 표면으로 낙하시키면 엄청난 속도와 더불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핵무기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 밖에서 이러한 우주무기를 쏘았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가리켜 이러한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마저도 이런 우주를 선점하려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교수님께서 모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한미동맹이라고 전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한미동맹, 즉 한미군사동맹이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 축이다. 근데 이제 미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 28,500명을 명시하고 있어요. 벼베에. 예를 들어서 가령 북한이나 또는 우리 국내 모 단체 또는 모 개인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가 될 일이 아니에요. 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미 정부 수반과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미 국방수권법이 법이 개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미군 철수하라고 해서 누가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오늘날 전쟁 양상을 보면 과거의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휴전선 인근에 주한미군 병력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가리켜 또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한반도에 주둔돼 있는 미군 장병 하나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즉각적으로 미군이 자동 개입이 돼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장병의 목숨을 걸고 그런 한미동맹을 결속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또 철수를 하게 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들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사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내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제 병력 수만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행 우리 작전 계획에도 그렇습니다.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면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끔찍할 겁니다. 북한 전역이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산업시설이 초토화가 된 후고 그럼 위협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지상병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는 게 우리 현행 작전 계획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건데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든 아니면 2,800명이 있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의 핵심은.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미국 본토에 있는 증원 후속 병력을 증원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대규모의 이런 미국 본토 증원 병력을 우리가 파병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게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주일 미군의 주둔 병력과 주일 미군의 전략 자산들, 타격 자산들만 활용하더라도 전쟁 억지 및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략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8,500명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병력 수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28,500명 우리 그거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1조 2천억이던 것을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터무니없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K방산이 최근 글로벌 10대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 대수 현황에서 세계 2위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예, 2022년 방산 수출 수주액이 170억 불, 지난해 2023년은 140억 불, 올해 정부 목표치가 200억 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의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 K방산을 일컬어 자유진영의 무기고다라고 하는 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방산 수출 그 4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이제 무기 수출 순위를 국가별 순위를 발표를 해와요. 근데 시프리와 같은 해외 조사 기관에서 공표하는 그 기준과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집계 기준은 통계상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시프리와 같은 해외 조사 기관은요, 5년 동안의 평균 수치를 합산해서 순위를 내는데 딜리버리 기준이에요.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컨트랙트, 수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2년에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2022년에 맺은 계약은 기본 이행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계약된 물량이 지난해 2023년과 올해 실행 이행 계약을 맺음으로써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게 지난해와 올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시점과 계약 시점에 괴리가 발생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수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국가 2위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공표되는 시프리의 집계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점상 약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장차 2년 내지 3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강국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 방산 수출에 글로벌 무기 수출 국가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근거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대 강국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은 또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K방산은요, 향후 한 수년, 5년 아니 그 이상 1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초호황기를 겪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궁극의 무기라 불리우는 이 핵무기는 앞으로도 절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